안녕하세요. 과학 지적인 새 과지세입니다. 오늘 영상은 리군과 리대수 영상 2편입니다. 뭔가 3편 같겠지만 3편 같은 2편이고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리군 얘기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리대수에서의 리 괄호가 무엇인지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영상을 보고 오시면 지난번에 저희가 방향을 뜻하는 벡터의 정의에서 좀 벗어나서 미분 연산자로서의 벡터장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그 벡터장 개념을 이용해서 리 괄호를 정의를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하학적인 개념을 해석학적인 개념으로 바꿔서 정의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저희는 리군이라는 대수적 구조까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수적 구조와 기하학적 구조 그리고 해석적 구조 이 세 가지 구조 사이를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영상 말미에서도 언급했던 문제죠. 벡터장 x와 y가 있을 때 그 둘의 리 괄호가 해석학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얘기를 했었지만 그게 진짜 기하학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양체 M 위에 벡터장 x가 정의되어 있다면 이건 다시 말해서 M 위에 각각의 점마다 그 점에서의 접 벡터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M 위에 점 P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P에서부터 출발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점에서의 벡터장 값을 따라서 뭔가 이동하는 이런 곡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점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 점의 속도 벡터 방향이 바로 벡터장 x의 값이 되는 거죠. 이 개념을 수학적으로는 흐름 혹은 flow라고 말을 하는데요. 기호로는 phi, x, t 이렇게 위첨자와 아래첨자에 각각 벡터장과 어떤 실수 t를 이렇게 적어서 표현을 할 거고 이 흐름은 다름이 아니라 공간 m에서 공간 m으로 가는 함수로 정의를 할 거예요. 이 함수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자면 phi x t에 m 위에 점 p를 넣으면 그 점 p에서부터 벡터장 x를 따라서 뭔가 t만큼의 시간이 흐른 뒤에 어느 점에 도달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함수가 만족해야 할 성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t가 0일 때 그러니까 아무 시간도 흐르지 않았다면 점 p가 그냥 그대로 p가 되겠죠. 왜냐면 전혀 움직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자, 일단 이걸 만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phi x t p에서 p를 고정한 상태로 t를 바꿔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p에서부터 출발해서 벡터장 x를 따라서 이동하는 어떤 궤적이라고 이걸 볼 수 있을 텐데요. 매 순간순간마다 이 점의 속도가 벡터장 x의 값이 된다는 말을 그대로 옮겨서 써보자면 이 phi x t p를 t로 미분한 게 바로 이 점의 순간순간의 속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벡터장 x의 값이 된다는 말은 곧 x 합성 phi x t p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합성함수니까 phi x t p를 먼저 하면 이 점의 위치가 나오고 시간 t에서의 점의 위치가 나오고 그걸 x에다가 넣으면 이제 그 위치에서의 벡터장의 벡터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변은 이 입자의 속도, 우변은 그 입자의 위치에서의 벡터장의 값. 그러니까 이 입자가 벡터장 x를 따라서 흘러간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라는 개념을 좀 실생활에 좀 가깝게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가까운 나뭇잎이나 깃털이 바람을 타고 그 바람의 속도에 그대로 몸을 맡긴 채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는 결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어떤 점이 있을 때 그 점을 벡터장 x를 따라서 시간 t 동안 움직인 그 지점에서 이번에는 똑같이 벡터장 x를 따라서 시간 s 동안 움직이게 되면 이건 그냥 p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 s 플러스 t 동안 움직인 결과하고 같겠죠. 이걸 함수 합성으로 쓰자면 phi x s 합성 phi x t는 phi x s 플러스 t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흐름의 성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밑에서 좀 요긴하게 써먹을 거기 때문에 소개를 하나 드리자면 이번에는 시간 t를 변화시키면서 이 점의 위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점의 위치에서 뭔가 함수값을 추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함수 f가 다양체 m에서 실수로 가는 그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f, phi x, t, p 이 값을 뭔가 추적해 보는 거죠. 특히 이 값의 t에 대한 미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어떤 곡선을 따라가면서 함수값의 미분을 살펴본다는 거는 지난번 영상의 미분 연산자로서의 벡터장의 정의에서 잠깐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걸 바로 델xf라는 함수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좌변을 그대로 그 정의에 따라서 옮겨서 써보자면 바로 델xf 합성 phi xt p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쓴 관계식들이 뭔가 좀 추상적으로 쓰기도 했고, 일단 알파벳이 좀 많죠. 뭐 그리스 알파벳도 있고요. 특히 마지막 이 델xf를 이용한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처음 보시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지난 영상을 보시면서 왜 이런 관계식이 바로 도출이 되는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연습이 될 것 같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댓글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의 벡터장 x에 대해서 x를 따라서 흘러가는 흐름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특히 x를 따라서 t만큼 흘러간 것과 s만큼 흘러간 걸 두 번 중첩을 시키면 그냥 s 더하기 t만큼 좀 더 오래 흘러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결과도 도출했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벡터장 x와 y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벡터장이 있다면 각각의 벡터장이 서로 다른 각각의 흐름을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점에서 출발해서 x방향으로 흘렀다가 y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흐름들을 반복하다 보면 위의 경우보다는 좀 더 복잡해지겠죠. 특히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점 P에서 출발을 할 겁니다. 점 P에서 벡터장 x를 따라 s만큼 흘러간, 그러니까 phi xs를 통해서 흘러간 점을 P1이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P1에서 벡터장 y를 따라서 t만큼, 그러니까 phi yt를 따라서 흘러간 점을 P2라고 하겠습니다. 식으로 써보자면 P2는 phi yt 합성 phi xsp라고 할 수 있겠죠. 함수에서는 먼저 작용되는 게 뒤쪽에 이렇게 쓰니까요. 이번엔 반대로 y 방향으로 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x 방향으로 이동을 나중에 해볼게요. 그러니까 P에서 출발해서 y 방향으로 t만큼, 즉 phi yt를 따라서 이동한 점을 P3라고 하고, P3에서 x를 따라서 s만큼, 그러니까 phi xs를 따라서 움직인 점을 P4라고 해볼게요. 식으로 쓰자면 P4는 phi xs 합성 phi yt p가 될 겁니다. 자, 만약에 x와 y가 같은 벡터장이었다면 저희가 위에 쓴 관계식에 따라서 이 두 결과물이 다 phi xs 플러스 t로 같겠죠. 자, 그런데 x와 y가 전혀 서로 상관이 없는 다른 벡터장이라면 일반적으로 p2와 p4가 같아야 될 이유가 없어 보여요. 자, 그러면 이 다양체 위에 함수 f가 정의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fp2와 fp4가 같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당연히 어떤 벡터장 x와 y 그리고 어떤 특정한 종류의 함수 f에 대해서는 이런 값들이 서로 같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설령 x와 y가 다르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같지 않다는 말은 항상 다르다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벡터장 x, 아무 벡터장 y, 그리고 아무 점 p, 그리고 아무 함수 f를 가져왔을 때 fp2와 fp4가 서로 같아져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정확히 얼마만큼인지를 알기 위해서 fp4와 fp2의 차이를 구해볼 건데요. 좀 답을 미리 알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값이 대체적으로 s와 t의 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는 fp4 빼기 fp2를 st분의 1을 곱해서 이 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할 거고요. 그리고 s와 t가 매우 작을 경우에 생기는 이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s와 t를 각각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할 겁니다. 그러니까 식으로는 s와 t를 0으로 다 보내는 극한 리미트에서 st분의 1 곱하기 fp4 빼기 fp2 이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답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트릭이죠. 이런 미분이나 극한의 공식을 좀 유도를 할 때 많이 쓰는 트릭인데, 양쪽에서 똑같은 값을 더했다가 다시 빼면 뭔가 계산이 편해지는 경우가 있죠. 뭐 고배미분 법칙 같은 걸 유도할 때처럼요. 그래서 이 빼기를 뭔가 양쪽에서 똑같은 만큼 더하고 빼서 식을 좀 변형을 시킬 건데요. 자, 첫 번째 부분은 st분의 1 곱하기 fp4 빼기 fp3 빼기 fp1 더하기 fp, 요렇게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1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fp2 마이너스 fp1 마이너스 fp3 플러스 fp 해서 이거를 2번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하고자 했던 식은 1번 빼기 2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은 t분의 1을 먼저 앞쪽으로 빼면 이렇게 s분의 fp4 빼기 fp3, 그 다음에 s분의 fp1 빼기 fp, 이렇게 두 덩어리의 또 차이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분수 두 개를 각각 살펴볼 건데, 잘 보시면 p4는 p3를 x를 따라서 s만큼 이동한 결과물이고, p1은 p를 또 x를 따라서 s만큼 이동시킨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p1이 p를 x를 따라서 s만큼 이동한 결과물이다 라는 거를 이제 살펴보면, p는 전혀 이동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phi x0 p를 하면 위에 있는 법칙에 따라서 그냥 p가 되고, 그 다음에 phi의 x s를 따라서 p를 넣으면, 그러니까 phi x s p는 p1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f를 씌우고 그 다음에 s로 나눈 다음에 그 s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했죠. 자, 그럼 이게 뭔가요? 이게 아마 미분의 정의를 잘 이해를 하신 분들은 이게 다름 아니라 그냥 미분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아까 봤던 요런 형태의 미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식을 미분 형태로 아주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데, 바로 del xf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el xf p3 빼기 del xfp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t분의 1을 곱한 다음에 이제는 s는 이미 0으로 보냈으니까 t만 0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뭔가를 t로 나눈 다음에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했고요. 그게 이제 p3에서의 함수값과 p에서의 함수값인데, 자, 여기서 함수값이라고 하는 이유는 del xf 이 자체가 또 다양체 m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p3와 p를 보시면 p3는 p를 y를 따라서 이번에는 t만큼 이동한 결과물이죠. 자, 그러니까 위에 방금 했던 거랑 논리가 똑같아요. 똑같은 논리를 적용시키면 del y del xfp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2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하고 형태가 똑같아요. 대신에 이번에는 s분의 1을 먼저 앞쪽으로 빼낸 다음에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먼저 취하시고, 그 다음에 s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시면 반대로 del x, del y, fp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원래 구하려고 했던 식, 즉 st를 모두 0으로 보내는 극한에서 st분의 1 곱하기 fp4 빼기 fp2를 하면 이 결과는 아까 1번 빼기 2번이라고 했죠. 자, 근데 1번 빼기 2번 뭔가 형태가 굉장히 낯이 익지 않나요? 자, 바로 마이너스 del 리괄호 x, y의 fp가 됩니다. 자, 뭔가 굉장히 깔끔한 정답이 나왔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 양변을 자세히 보시면 함수 f는 그대로 있어요. 대신에 우변은 x, y로 뭔가 미분이 돼 있죠. 자, 근데 저희가 이 함수를 벡터장으로 미분한다는 이 연산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데요. 자, 저희가 어떤 벡터장을 따라서 따라가는 그런 곡선을 그렸을 때 그 곡선 위에서 함수 f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하는 게 바로 del xf 뭐 이런 거였죠.
자, 그러면 마치 마이너스 델 x, y, fp라는 이 값을 들여다보면 f의 값을 x, y라는 벡터장을 따라서 뭔가 추적한 결과로 보여요. 물론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반대로 따라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을 비교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P4에서 P2로 가는 방향, 자, 요런 화살표의 방향이 바로 x, y의 방향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좀 더 기하학적으로 깔끔한 형태로 위에 있는 이런 경로를 좀 다시 써보자면 이렇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경로를 구해서 차를 구하는 대신에 이번에는 어떤 점에서 출발해서 x를 따라서 이동을 하고요, s만큼. 그 다음에 y를 따라서 t만큼 이동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x를 따라서 반대로 s만큼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y를 따라서 반대로 t만큼 이동을 하면 처음 출발했던 거에서 뭔가 한 바퀴 돈 것 같지만 원래 자리에 정확히 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원래 점보다 이 한 바퀴 돈 점이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가 있는지 요걸 나타내는 게 바로 리 브래켓 x, y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리 브래켓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하고 나면 이걸 리 군과 연결 짓는 거는 꽤 간단한데요. 일단 리 군 G와 그 다음에 이 G의 접공간이죠. 리 알제브라 G. 그러니까 이런 G는 TEG 이렇게 항등원에서의 접공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리대수 G에 속하는 어떤 원소 X를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 X는 벡터장이 아니라 그냥 벡터죠. 왜냐면 이 G는 점 E 위에서만 정의된 벡터니까요. 자, 그런데 이 벡터 X를 이용해서 먼저 흐름부터 정의를 하겠습니다. phi t, x라는 걸 정의를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역시 리군 G에서 G로 가는 함수인데요. 간단하게 G에 있는 원소 스몰 g를 exponential tx g로 이렇게 보내는 함수입니다. 자, 이 exponential이라는 거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 리군과 리대수 1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exponential tx도 군 G에 있는 원소고, 그 다음에 이 G, 스몰 g도 군 G에 있는 원소니까 이 군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흐름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걸로 벡터장을 정의하는 건 오히려 더 쉬운데요. 벡터장 x, 여기서 x를 이렇게 두 줄짜리 볼드체로 쓸게요. 이 xp를 바로 흐름을 미분해서, 즉 dt분의 d phi t, x g로 정의를 할 거고, 특히 t는 0에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따라서 모든 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텐데 그 이동의 초기 속력을 벡터장 x로 정의를 하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특히 이 벡터장 x가 만족하는 성질 중에 하나는 이 벡터장 x의 항등원 e에서의 값을 구하면 바로 처음 시작했던 벡터 x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질은 바로 정의했던 이 phi t, x가 바로 다름 아니라 벡터장 x에 대한 흐름, 즉 phi xt 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성질을 밝혀내려면 G의 리군으로서의 성질, 혹은 뭐 리군의 정의, 그 다음에 이 익스포넨셜 맵, 익스포넨셜의 성질 등등을 10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일단 그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방금 전까지는 리 괄호, 리 브래켓이라는 건 벡터장 두 개를 연산을 해서 또 다른 벡터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함수로 생각을 했었죠. 자, 하지만 이 리 대수에서의 리 괄호는 리 대수에 있는 원소 두 개를 연산을 해서 다시 리 대수에 있는 원소를 만들어내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G 크로스 G에서 G로 가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벡터장 사이의 리 괄호를 이용해서 리 대수에서의 리 괄호를 쉽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리 대수 G의 원소 X와 Y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X와 Y의 리 괄호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바로 뭐냐면 방금 X를 이용해서 벡터장 볼드체 X를 정의를 했죠. 마찬가지로 Y를 이용해서 벡터장 볼드체 Y를 정의를 하면
이 두 벡터장 x와 y 사이의 리 괄호는 저희가 뭔지 이미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벡터장을 아까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항등원 E에서의 값을 취하면, 자, 그러면 이제 항등원 E 위에서의 접 벡터가 되니까 다름이 아니라 리 대수의 원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저희가 바라는 리 괄호의 성질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방금 그 x와 y를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기하학적으로 해석한 리 괄호의 정의를 옮겨 써보자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x, y는 일단 미분을 할 건데요. 아까 st로 이렇게 극한을 취하는 걸 좀 간단하게 s와 t를 전부 다 t로 보자면 t제곱으로 미분을 하는 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제곱분의 d 이렇게 쓸 거고, 그러면 어떤 거를 미분을 하게 되냐면 바로 아까 한 바퀴 도는 그 과정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요. 바로 exponential ty 곱하기 exponential tx 곱하기 exponential ty 곱하기 exponential tx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미분값을 t equal 0에서 이제 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리 괄호의 정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각각의 항을 볼게요. 자, exponential 안에 붙어있는 들어있는 이 값을 마이너스로 바꾸게 되면 다름이 아니라 원래 리 군에서는 역원이 되는데요. 자, 원래 저희가 출발했던 리 군 G가 가환군, 그러니까 곱하는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변하지 않는 그런 군이었다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exponential tx와 exponential ty를 서로 위치를 바꾸게 되면 이 마이너스 ty가 서로 상쇄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x가 서로 상쇄가 돼서 결국에는 항등원만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항등원은 뭐 t하고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리 괄호 값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자면, 만약에 g가 가환군일 경우에는 x, y 이 값이 언제나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르게 말해서 이 리 괄호의 대수적인 의미는 리 군의 비가환성을 체크하는 그런 대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리 괄호가 원래 벡터장 사이의 리 괄호를 볼 때는 각각의 벡터를 상수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중선형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벡터를 상수배하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왜냐면 더 이상 이게 벡터장이 아니라 그냥 한 점에서 표현된 벡터이기 때문에 각각의 벡터를 상수배하는 것밖에 선형 연산이 없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리 괄호가 그냥 정말 이중선형이 됩니다. 그 얘기는 텐서란 얘기죠. 자, 이 텐서를 뭔가 인덱스를 맞춰서 써보자면 f 아래첨자 ab 위첨자 c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가 텐서를 좌표 표현하는 것도 배웠었죠. 뭔가 이 리 알제브라 G를 생성하는 어떤 기저 벡터들이 있을 때 그 기저 벡터를 이용해서 좌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낸 좌표 표현들의 각각의 개수들을 저희가 구조 개수 혹은 스트럭처 코에피션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죠. 리 괄호의 정의를 또 보시면 원래 이제 벡터장의 리 괄호의 정의에서부터 x, y와 y, x는 서로 부호가 반대였죠. 이 텐서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자면 f, a, b, c는 f, b, a, c와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리 괄호에서 성립하는 성질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바로 야코비 항등식이었죠. 이 야코비 항등식을 역시 텐서를 이용해서 써보자면, 자, 좀 긴데요. FABE FEC D 더하기 FBCE FEA D 더하기 FCAE FEBT 이렇게 세 개의 합이 0이 됩니다. 자, 이게 왜 야코비 항등식의 구조냐면 이게 잘 보시면 A, B하고 C가 서로 이렇게 한 자리씩 옮기면서 순서를 바꿔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리 괄호를 그냥 텐서로 쓴 게 F이기 때문에 리 괄호 형태로 쓴 야코비 항등식을 실제로 텐서로 옮겨 적어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리 괄호의 해석적인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자, 그리고 이것을 미분 다양체이자 군의 구조를 가진 리 군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리 대수의 리 괄호가 무엇인지까지 알아봤는데요. 또 마지막에는 리 괄호의 성질까지 알아봤죠. 자, 제가 표준 모형 영상 0편과 1편 이후에 올린 영상들, 그러니까 연속함수부터 오늘 리 대수 2편 영상까지 이 모든 영상들이 일종의 과학지적이는 새 시즌 1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수학 영상들을 많이 만들게 된 이유가 바로 리 군과 리 대수를 소개하기 위해서거든요. 물리학에서 대칭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 이때 저희가 말하는 대칭성이라는 게 다름 아니라 군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리 군과 리 대수의 표현, representation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십수편의 영상을 통해서 리 대수의 표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재료를 모아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더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물리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리 대수들과 그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표준 모형 영상으로 다시 이렇게 트랙에 복귀하게 되는 그런 원대한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고요. 네, 이번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